이현주,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진애, 박원석 전 의원과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분은 참 대진운이 좋아요. 축구 경기 이후에 이 방송에 나가서 지난주에도 시청률이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도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포탈 응원 이슈가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여론 조작이다, 국기문란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드루킹 같은데 시즌 2다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 조작은 확실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뭐 소수의 사람이 매크로 등을 이용해서 이제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조작은 확실한 것 같아요. VPN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네.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서 어떠한 그 여론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건을 이제 뭐 수사한다고 하니까 뭐 수사기관에서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 건을 굉장히 이게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북한이나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심리전은 어느 나라나 하는 네, 것으로 네. 봐야 되거든요.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좋겠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네. 이게 중국과의 8강 경기 이후에 다음 포털 사이트에 이 응원 클릭상의 이상이 보인 걸 가지고 네. 저렇게 정치적으로 국기문란까지 거론하면서 문제 삼았는데 네. 그 직전에 있었던 16강 경기에서 키르기스탄과의 응원 폴에서도 85%가 키르기스탄을 응원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나요? 작년에 카메룬하고 경기할 때 A매치였죠. 국가대표 평가전 네. 네. 그때도 카메룬을 응원하는 응원 폴이 83%에 맞습니다. 이르렀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왜 뭐라고 얘기 안 하나요? 이걸 차이나 게이트까지 거론하면서 마치 무슨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그 정치적 반사이익을 보려는 것처럼 범부처 TF까지 구성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 소동극을 벌일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피해를 본 거는 포털 사이트 다음이에요. 그럼 포털 사이트 다음이 수사 의뢰해가지고 그 결론을 보고 정치권에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럼 얘기를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무슨 북한의 그 시도까지 언급하면서 저렇게 엄숙하게 얘기할 문제인가? 저는 무슨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가 굉장히 한가하거나 흥하진 않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분들이 그 과거와 같은 그런 레드 컴플렉스 이런 걸 자극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 바보로 보는 거죠. 아니 그런데 드루킹 사건은 실제로 있던 사건이잖아요. 그건 이제 국내에서 여야 간의 어떤 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일이고 사실은 북한이 됐던 중국이 됐던 그쪽에서 심리전의 일환으로 사이버상의 어떤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또 드루킹과는 또 새로운 양상의 여론 조작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아니, 좋아요. 거는 근데 이번 필요했는데요. 일도 네. 그런 조직적인 여론 조작의 흔적이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럴 위험이 있으니 이건 국기문란이고 이거는 뭔가 공론을 조작하려는 이런 시도다. 여기 엄중히 대처해야 된다. 범부처 TF까지 필요하다. 뭡니까 도대체 이게. 네.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웃자고 하는 일, 죽자고 덤벼드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조사하고 그 이후에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보세요. 지금 총리,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무슨 앞으로 저 과기부도 한다고 그러고 대통령실에서도 무소부도 입장이 한다고 나오고, 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 여당 하더니 대표. 박동중 의원도 나오고 김기현 대표도 나오고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괜한 겁니다. 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그냥 페어하게 하십시오. 이게 온라인상에서 부풀리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거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선거 이런 거는 유권자의 어떤 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런 거 같은 경우 절대 용납해서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폴 있잖아요. 폴 네. 응원하는데 이거 댓글도 아니고 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폴은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을 수도 있고 또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장되게 막 이게 마치 뭐 국가가 어떻게 막 전복될 것처럼 막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실체가 밝혀졌을 때 문제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실체가 밝혀졌을 때 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우스워져요. 네. 그래서 이 권위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또 정부나 여당이 이렇게 막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성급하다. 조사한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되게 우스꽝스러워지면서 오히려 권위가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략적이지 못하고 지금 훨씬 더 무게 있고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좀 더 중요한 문제로 네. 이제 오늘 마이너리그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은 전부 다 당시에 저랑 공동 파업한 사람한테 100% 넘겼고요.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숨길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동업자였던 거예요. 이 화면 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번 팩트,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인사청문회 후보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핵심 의혹은 뭐 소위 주식 파킹 의혹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말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동업자한테 팔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특수관계인 본인의 친인척한테 넘겼던 거고 그걸 백지 신탁 관련해서. 예, 그걸 또 다시 찾았어요. 이 전 과정을 연결시켜서 보면 결국에는 백지 신탁을 우회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를 부린 거고 일종의 이제 통정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김행 후보자는 지금 청문회 나와가지고 답변을 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이 과정에서 제일 심각하게 보는 거는 도대체 인사검증을 한 거냐. 결국 지금 인사검증이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넘어갔고 한동훈 장관이 호언장담했잖아요. 공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한동훈 장관의 공정한 그 기준과 잣대라는 게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펀드 논란이 나왔을 때 이 정도 의혹이 나왔으면 일제히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바로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 수사팀에 의해서. 그러면 아무리 지금 자기 정권의 장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보수 언론에서도 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의혹을 해명도 안 합니다. 자료도 제출 안 하고 결국에는 청문회 당일 하루 어떻게 대충 때우고 대통령이 임명할 거니까 그냥 가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행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어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전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민정수석실에서 총괄적으로 인사검증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정부 부처 중에 하나인 법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낫고 그리고 꽤 많은 그 인사 대상의 경우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은 비서실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박원석 의원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이 주식 파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아무래도 이제 저는 법률가고 수사를 좀 했던 네, 사람이니까 의혹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파킹인지 아닌지는 주식을 넘겨줄 때하고 넘겨받을 때 이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식을 이제 사고 팔 때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 팔면 이게 증여세의 문제가 나옵니다. 네. 특히 타인 간의 거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네. 예. 이거 한번 저도 인사청문회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봐야 된다. 보신 게 아니고. 아니 저야 못 보죠. 예, 예. 지금 자료를 수사권이 안 내고 없으니까. 안 내고 안 내고 있어요. 네. 자료 제출 그 지금 그 아니, 거부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거에 이제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이런 이제 의혹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약속했던 게 있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때 내가 다 소상히 밝히겠다.
그런데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일 청문회 때 갖고 나오는지 봐야죠.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거 수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다. 수사의 영역이다. 예, 네. 예.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에 밝혀졌으니까 이번에 이게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수사 협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이 정도 나왔는데 이슈가 되고 했는데 수사 개시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밝혀서 결론을 국민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어차피 자료 지금까지 안 냈으면 안 내겠죠. 아. 예, 근데 수사하면 강제 수사할 수 있으니까 압수수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전 처음에는 법무부에서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업적 잣대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인사라는 게 사업적 잣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검찰 위주로 이렇게 검찰의 시각에서만 평가하는 거 아니야라고 다들 걱정을 했잖아요. 아,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대통령 측근이 인사를 하니까 인사 검증을 하니까 아예 그냥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사 검증을 검찰의 시각에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민정수석실을 그냥 없애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절차를 결과적으로 형해화시킨 그런 결과가 돼버렸거든요. 네. 이거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실력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그냥 자기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네. 하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네. 직무유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사 검증 문제도 얘기하고 또 수사도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본인 당사자의 태도를 보세요. 하늘 바라보고 그리고 청문회에 나와서나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일 하루만 넘기면 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할 테니까. 저는 이제 이 태도를 저희는 더 문제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구체적인 진실이나 어떤 것보다도 김행 후보자의 이 태도, 이게 국민에 대한 과연 태도인가, 이게 공직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가,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이나 윤리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그거를 아마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네 분 모두 청문위원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분이 김행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국회에 앉아 있다면 어떤 질문으로 어떤 검증을 하실지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김행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저는 끝났다고 아, 끝났다고 봅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청문위원이라면 김행 후보자에게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다고 이걸 묻겠습니다. 하겠죠. 없다고 하면요. 계속 하라고 종용하겠습니다. 사퇴하라고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는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 아, 친분 생활. 그걸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느냐. 친분이 있었던 게 있는데 이걸 굳이 꼭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묘한 방식으로 그 본색을 드러나게 하느냐. 이거를 좀 그런 장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친분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질문을 하신다고 하네요. 김용남 의원은 어떤 질의를 이건 하시겠어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주식 거래가 있던 전년도 월말자 기준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급변한 게 있는지 아, 회계장부. 회계장부. 예, 아, 그거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그 질문을 할 수 뭐- 있잖아요. 네. 질문. 갖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증인이 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분이 여가부 장관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을 맡아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예스를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 여가부는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장관이. 그러면 우리가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폐지 수순을 밟는 게 맞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가부를 다시 되살려서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게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 자리라는 게요. 이것도 다 혈세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가부의 우리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 다 공직자고 이렇게 그 순환보직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 여가부에 그 똑똑한 사람도 와가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이런 분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가 무슨 장관 자리 나눠주는 그런 데 아니에요. 국민 네. 혈세 써가면서. 네네네. 이 공적으로 써야 되는 거, 공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분한테 아니 이 여기 여가부 이 폐지 그 공약 알면서 왜 왔는지 와서 어떻게 할 건지 소신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뭐 엑시트.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합니까?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네. 아주 이 사람은요. 기본적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다는 의원주 의원의 아, 예상. 아유, 김행 후보자가 이 네 분 안 만나게 좀 아, 다행이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예. 드네요. 아유.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문화예술을 위한 제가 안전요건입니까?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셨죠? 제목의 블랙리스트는 없겠죠. 하지만 좌파 성향 연예인 순화 가능 여부 평가해서 성명 쭉 리스트 있고요. 주요 이력도 리스트가 있지요. 이런 게 리스트가 아니면 뭡니까? 네, 두 번째 후보자는 유인촌 후보자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MB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관련해 가지고 MB 정부 때 블랙리스트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뻔뻔해요. 이건 더군다나 그냥 발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미 국정원에서 좌파 성향에 대한 또 문학 권력 균형이라고 하는 이런 문건들이 벌써 여러 문건들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리스트가 문성근 또 당시에 또 윤도현 뭐 이런 식의 이름까지도 80여 명 정도 이름까지 다 있는데 네. 그런 리스트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면 이거 당시에 국정원에서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혀낸 게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19년.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 나는 사람까지도 사면해주는 이런 사람인데 아니 당시에 기소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문건 자체가 없다고 완전히 부정하려고 하는 완전히 기억 자체를 삭제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 아니까 이거는 뭐 뻔뻔하게 이런 말할 데가 없습니다. 네. 제가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같이 네. 그와 비슷한 종류의 문체부 산하의 기관장들의 일종의 살생부를 정리해서 뭐 이렇게 실행한 그게 없다는 의미로 아마 유인촌 후보자가 얘기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성격의 그런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살생부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기관장 살생부라는 의미에서의 블랙리스트는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 아닐까 저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기관장 살생부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2010년 무렵에 국정원의 국익전략실이라는 데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MB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계획이죠. 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합니다. 네. 문성근, 명계남, 윤도현, 이회수 이런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서 야당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이런 행위다라고 거기에 적시하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동시에 뭐 민해총이라든지 작가회의의 온건파들을 포용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계획도 이 MB 정부에 대한 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가 블랙리스트입니까?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적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포용할 수 있는 세력들, 회유할 수 있는 세력들은 포섭해가지고 지원도 하자라는 네. 계획을 명시하는 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블랙리스트냐는 거예요. 후자는 속칭 얘기하는
화이트리스트죠. 항상 블랙리스트는 아니고. 이면에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앞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문화예술인들을 제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압이란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문화예술인들도 자기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서로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억압을 한다든가 은근히 막 이렇게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관이 문제 제기를 자꾸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알아서 또 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받게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 만연해 있어요,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 때 대해서 그러면 더 나아졌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때도 문제가 몇 가지 있었죠. 아까 김용남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특히 이 문제를 갖다가 처벌한 게 누구냐? 윤석열 검사였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정권을 잡고 나서 이런 의혹이 있었고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에 연루된 사람을 다시 쓰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네. 아니 이게 정권을 바뀌었으면 발전을 해야지. 지금 퇴보하는 느낌으로 가니까 이제 저희도 황당한 거죠. 사실은 시청자들 또는 우리 국민들, 관중들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런 성향을 가진 것도 있고 저런 성향을 가진 것도 있고 그러면 또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하다가 그것이 여론에서 이 순화가 되면서 네. 결국에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네. 그게 민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막 이렇게 반대편을 내가 다 싸그리 그냥 말려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요. 네. 이거는 해결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표현의 자유 말씀하셔서 가볍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수 김유나 씨가 본인의 SNS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인촌 후보자가 유명인의 사회적 이슈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 멘트 바로 앞에 보면 표현의 자유 언급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 원칙적으로 뭐 자유스럽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데 네. 뭐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는 것을 뒤에 붙였는데 저는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발언이나 소셜 미디어 메시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매우 부적절한 것 같아요. 발언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걸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죠. 네. 왜 그냥 놔두면 이슈를 되는 삼아요? 그냥. 네. 그리고 뭐 유인촌 후보 자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그리고 그 사회적 앞에 운영위는 말이 있더라고요.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 그거 당장 유인촌 후보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네, 네. 더군다나 제가 문체부 말씀드린 장관이 되겠다 그러는 사람이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사람이야말로 표현의 자유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몸에 체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다시 그런데 한번 그런 거 자체가 말씀드립니다만 없으니까. 그 제가 보니까 사회적 책임 언급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네, 네. 이야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했더라고요. 스스로 보니까. 얘기하고 금방 부정하는 그게 그런 문제라는 취지가 겁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그분이 앞에서 그런 걸 전제하긴 했지만 저는 그 말도 하면 안 알겠습니다. 된다. 안 되는 예, 예.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듣는 밑에 사람들이요 수하에서 다 알아서 뭔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이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가볍게 알아야지. 여쭤본 거였는데. 네. 아니, 인사청문회 정말, 분위기 엄청 정말 뜨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예산 팍팍 끌어오겠습니다, 여러분. 16년 강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군을 뽑겠습니까? 일꾼을 뽑겠습니까? 진교훈.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이면 아마 강서구청장이 누가 될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을 겁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37%,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44.6%로 나오면서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가 7.6%포인트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였고요. 길었던 추석 연휴를 통과하면서 표심에 좀 변화가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 의견 궁금하거든요. 박원석 의원님.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보다 그 바닥 민심은 여권한테 더 안 좋다 그래요. 강서에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러냐면 일단 명분이 없는 선거고요.
대부분 확정 판결로 그 직을 상실했는데 그걸 사면복권까지 시켜가지고 다시 그 후보자를 냈다. 네. 보궐선거에 원인 제공을 했는데 이거는 오만 독선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때문에 여당도 공천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용산 분위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보궐선거는 아시겠지만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 국민이 아는 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높지 않은 선거는 결국 지지층이 그 투표의 의미를 가지고 결집해서 투표하러 나와야 이기는 선거인데 여당 지지층이 그렇게 흔쾌히 투표장에 나오기가 어려운 선거다. 때문에 이거는 여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고 아마 네. 결과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과정상에 좀 국민의힘의 전략상의 미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당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천 안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냈었습니다. 던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공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 부족도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상에 좀 미스가 있었는데 이 선거 결과는 어떠한 여론조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현재 민심의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샘플 수가 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투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보다 훨씬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선거 결과를 정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허히. 겸허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대통령실이 나섰기 때문에 사면 복권 뭐 이런 거로 나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선거가 상당히 조용하게 치러질 선거가 갑자기 전국구 선거가 돼버린 게 사실은 여권에 오히려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게 지구 이기구가 아니라 얼마간의 격차겠느냐. 이게 두 자릿수냐, 10%냐, 15%냐. 그 이유에 따라서 여권이 얼마나 경랑으로 들어가느냐, 여권 지도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에 더 관심이 더 큰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거 결과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행간의 의미는 마치 이 패배를 염두에 둔 아니에요, 것처럼 아니에요. 받아들일까 봐 그 정정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당연히 뭐 예. 저희 당 후보가 큰일 이길 거라고 납니다. 생각을 네, 하고 네, 네. 이기길 바라죠. 그렇죠. 다만 양당 간에 이게 워낙 관심이 집중된 선거기 때문에 네. 패배하는 쪽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네. 지도부 교체라든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네, 민주당이 진다. 다시 한번 지금은 숨을 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역시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치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여당이 패배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겸허히 받아들이는 걸로 그냥 끝. 이현주 의원이 생각해 주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건 참 진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계속하는지. 이분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 양심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입한 인사 아닙니까? 김태우 후보. 네. 네, 사람이 있잖아요. 가다가 멈출 때를 알아야 돼. 폭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핍박받아서 이게 나름대로 양심 선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사면 복권도 사실은 저는 좀 적절치 않았다라고 보지만 그 정도에서 끝났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벼랑간 공천까지 해버리면서 이거 완전 심판받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했던 얘기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네. 것들도. 그래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지역 발전론이라든지 여당 후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조용히 치러야 되는 선거인데 이거를 막 난리를 치면서 온 동네방네에서 지금 동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해달라고. 네. 막 연락이 여기저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막 떠들고 나가고 이러면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에요. 이게 구청장 선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에 풀뿌리 선거를 하고 있는데 외지인들만 계속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지역 거부감이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심 느낍니다. 이거는 무슨 저는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기려고 하는 선거인가 아니면 지금 무슨
망치려고 작정들을 한 건가? 그럴 일은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어리석은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아마 혹시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하고 나서 전략적으로 이게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다 깨뚫어 봐요. 그래서 네. 이 교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뭔가 완전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실 말씀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시간이 없네, 또. 시간이 여기서 엄청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